여러분, 1506년 9월 2일 새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 하늘은 아직 어둡고 가을 새벽 공기는 차갑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한 새벽, 창덕궁 주변에 수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갑옷 소리가 들리고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300여 명의 군사가 횃불을 들고 궁궐을 향해 움직입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 세 사람이 이끄는 반란군입니다. 아니, 그들은 스스로를 반란군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폭군을 제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의거라고 불렀죠. 역사는 이것을 중종반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반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즉,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쿠데타나 반란이라는 말 대신 반정이라는 고상한 이름을 붙인 거죠. 이미 이름부터 승자의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밤 궁궐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연산군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폭군. 하지만 처음부터 괴물은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1494년 1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을 때만 해도 총명한 군주였습니다. 초기에는 학문을 좋아하고 신하들의 말도 잘 들었죠. 실록을 보면 초기 기록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젊은 왕을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1504년 연산군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생모 윤씨가 아버지 성종에 의해 폐위되고 사약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을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일에 당시 중전이었던 정현왕후, 그러니까 자신의 할머니가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임을 당했다고? 그날부터 연산군은 변했습니다. 생모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일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찾아내 처형했습니다. 이것이 갑자사화입니다. 하지만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더 깊은 광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전국에서 기생을 징발했습니다. 궁녀를 수천 명 뽑았습니다. 경복궁 뒤편에 커다란 연못을 파고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만세산입니다.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연산군이 어느 날 신하에게 물었답니다. 경은 과인이 폭군이라고 생각하는가? 신하가 벌벌 떨며 대답했죠. 아니옵니다, 전하. 거짓말. 경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보인다. 과인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과인을 폭군으로 여긴다는 증거다. 그리고는 그 신하를 처형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궁궐이 아니라 공포의 감옥이었습니다. 박원종의 집, 1506년 8월 어느 날 밤, 촛불 아래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모두 성종 때부터 벼슬을 했던 중진 관료들입니다. 이들은 목숨을 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망합니다. 박원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무인 출신으로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영모입니다. 실패하면 삼족이 멸합니다. 성희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렵습니까? 나도 두렵소.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유순정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기록한 문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반정이 실패하면 영모로 몰려 온 가족이 몰살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을 폐위시킨 다음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당시 왕실에는 여러 왕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선택한 사람은 진성대군 이역이었습니다. 성종의 둘째 아들 연산군의 이복동생이었죠. 왜 하필 진성대군이었을까요?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성대군은 평소 욕심이 없고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산군이 동생들을 불러 물었답니다. 너희는 과인의 자리를 탐내지 않느냐? 다른 왕자들은 벌벌 떨며 부정했지만 진성대군은 담담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께서 왕이신데 제가 무슨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책이나 읽고 살고 싶습니다. 연산군이 그 답변을 듣고 웃으며 말했답니다. 내가 제일 정직하구나. 이 일화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성대군이 온건하고 다루기 쉬운 인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박원종을 비롯한 반정 세력에게는 완벽한 선택이었죠. 1506년 9월 2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3시경, 박원종이 이끄는 군사들이 창덕궁 도나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궁궐을 지키던 금군들은 제대로 저항도 못했습니다. 사실 많은 금군도 연산군을 싫어하고 있었거든요. 역적 연산을 잡아라. 함성이 궁궐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산군은 침전에서 자고 있다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당시 상황이 생생합니다. 연산이 난리가 났음을 듣고 황급히 옷을 입었으나 제대로 차려입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평소 그토록 위세가 당당하던 왕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고 환관들이 도망치고 신하들은 반정군에 합류했습니다. 박원종이 연산군 앞에 섰습니다. 전하, 아니 이제는 전하라 부를 수 없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나시오. 연산군이 소리쳤습니다. 감히 역모를. 과인은 왕이다. 왕은 백성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폭군일 뿐입니다. 실록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의 긴장감, 공포, 분노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왕궁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2달 후 31세의 나이로 쓸쓸히 죽습니다. 같은 시각 진성대군의 집.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사람들. 박원종과 성희안이 무릎을 꿇습니다. 대군마마, 반정이 성공했습니다. 이제 왕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19세의 진성대군. 이역은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평범한 왕족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시를 쓰고 조용히 살던 사람이었죠. 나를 왕으로? 그렇습니다. 서둘러 궁궐로 가셔야 합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진성대군이 물었다고 합니다. 형님은? 연산군은 어찌 되었습니까? 폐위되어 귀양 보내졌습니다. 죽였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진성대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형제의 정, 왕위의 무게, 앞으로 닥쳐올 운명.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새벽녘 진성대군은 왕복을 입고 창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조선의 11대 왕, 중종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일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중종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신씨, 신수군의 딸이었죠. 둘은 금슬이 좋았습니다. 아직 자식은 없었지만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런데 즉위 7일째 되던 날, 박원종을 비롯한 공신들이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왕비를 폐출하셔야 합니다. 중종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왕비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왕비의 아버지 신수군은 연산군 때 영의정으로 폭정에 가담했습니다. 역적의 딸을 왕비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장인어른의 잘못이지 왕비의 잘못이 아니오. 중종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공신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진정으로 새 시대를 여시려면
과거와 단절하셔야 합니다. 실록은 그날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하였으나 여러 신하가 강력히 청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궁궐 깊은 곳에서 신씨 왕비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7일 전만 해도 왕비가 되어 기뻤을 그녀. 이제는 궁궐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신씨가 궁궐을 떠나는 날 중종이 몰래 그녀를 보러 왔다고 합니다. 둘은 멀리서 서로를 바라봤지만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다고요. 공신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83세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중종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중종도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신하들 몰래 그녀의 안부를 물었고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는 기록이 실록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중종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만들어준 왕좌. 첫 번째 명령은 거부하지 못했고 사랑하는 아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중종은 그날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공신들이 세운 허수아비라는 것을요.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 세 사람이 자신을 만들었고 언제든 자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궁궐 창밖을 바라보며 중종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한 왕위인가?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왕관을 쓴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유로운 진성대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종이었고 38년이라는 긴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1506년 9월 피로 얼룩진 왕좌 위에 앉은 19세의 청년. 그의 앞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계를 10년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515년 중종 10년입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이제 29세가 되었습니다. 10년간 왕 노릇을 했지만 늘 무언가 답답했습니다. 공신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하고 싶은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한 젊은 유학자의 이름이 궁궐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조광조. 30세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조광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김굉필의 제자였습니다. 김굉필은 누구냐고요? 무오사화 때 화를 입은 대표적인 살인파 학자입니다. 스승이 억울하게 죽는 것을 본 조광조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바꿔야 한다. 진정한 도학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1515년 어느 날 중종은 조광조를 불렀습니다. 소문을 듣고 직접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죠. 실록에는 그날의 대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은 어떤 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는가? 중종이 물었습니다. 조광조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왕도 정치입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고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입니다. 중국의 요순시대처럼 말입니다. 요순시대라.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겠는가? 가능합니다, 전하. 전하께서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말입니다. 그 순간 중종의 눈이 반짝였다고 합니다. 10년간 답답했던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꿈꾸던 정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중종은 즉시 조광조를 조정에 등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벼슬이었지만 금방 승진시켰습니다. 조광조의 능력과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조광조가 조정에 들어오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는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정, 김구, 기준, 박훈 같은 젊은 살인파 학자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0대 초반. 지금으로 치면 MZ세대 개혁가들이 청와대를 장악한 격이었습니다. 늙은 훈구 대신들은 불편했습니다. 저 젊은 것들이 감히. 남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연산군 때부터 벼슬을 한 베테랑 관료였습니다.
기가 막히는군. 우리가 나라를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게 잘못됐다는 듯이 굴다니. 심정도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첫 번째 개혁 혈량과 실시입니다. 어느 날 조광조가 중종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지금의 과거 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글재주만 시험하니 진짜 인재를 가려낼 수 없습니다. 그럼 어찌하자는 것인가? 덕행과 학문을 겸비한 사람을 천거로 뽑읍시다. 혈량과라는 새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훈구 대신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천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친분으로 사람을 뽑게 됩니다. 조광조가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야말로 글만 잘 쓰면 되니 진짜 실력을 가릴 수 없습니다. 천거는 평소의 행실과 학문을 모두 보는 것입니다. 논쟁은 격렬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이 조광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519년 혈량과가 실시되었습니다. 결과는 28명이 뽑혔는데 거의 대부분이 살인파였습니다. 훈구파 입장에서는 패배였습니다. 야사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전합니다. 혈량과 시험장에서 한 수험생이 답안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지금 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공신들이 나랏일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배짱이죠? 시험관이 놀라서 물었답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는가? 그 수험생이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쓰는 것이 선비의 도리 아닙니까? 그는 합격했습니다. 조광조가 이런 사람이 진짜 인재라며 직접 뽑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개혁은 더 파격적이었습니다. 소격서 폐지입니다. 소격서가 뭐냐고요? 도교식으로 하늘에 제사 지내며 나라의 복을 빌던 국가기관입니다. 조선 건국 이래 20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전통이었죠. 1518년 어느 날 조광조가 폭탄 발언을 합니다. 소격서는 폐지해야 합니다.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소격서는 태조 이래로 내려온 전통이 아닌가? 홍문관 부제학 이자가 소리쳤습니다. 조광조는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전통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 복을 빈다는 것은 성리학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왕께서 덕을 쌓으시면 하늘이 저절로 돕습니다. 제사로 복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히 조상들이 지켜온 것을 미신이라 하다니, 저는 성리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자께서도 이런 허례는 배격하셨습니다. 논쟁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당시 치열했던 논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결국 중종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광조의 말이 옳다. 소격서를 폐지하라. 200년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순간입니다. 훈구 대신들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격서가 폐지되던 날 밤, 도교 제관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한 늙은 제관이 말했답니다. 조광조라는 자가 나라를 망칠 것이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반드시 화를 입는다. 하지만 조광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옳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그런데 조광조는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바로 위훈 삭제를 추진한 것입니다. 1519년 봄, 조광조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중종 반정 공신 명단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중종이 놀라 물었습니다. 공신 명단을? 무슨 말인가? 현재 반정 공신이 76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을 세운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혼란을 틈타 이름만 올린 사람들입니다. 이 말에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토지를 받고
세금을 면제받고 자손까지 벼슬길이 보장되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탈하겠다고요? 박원종은 이미 죽었지만 성희안을 비롯한 공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조광조가 미쳤구나. 우리가 목숨 걸고 반정을 일으켜 왕위에 올려드렸거늘 이제 와서 공신을 부정하다니. 하지만 조광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은 공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거짓 공신이 많으면 진짜 공신이 빛을 잃습니다. 실록에는 당시의 치열한 논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광조가 말하기를 공신 중에 실제로 힘쓴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혼란을 틈타 이름을 올린 자들입니다. 라고 하니 공신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결국 76명 중 44명의 공신호가 삭제되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이 순간 조광조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멀리, 너무 빨리 갔습니다. 1519년 11월 어느 날 아침, 경복궁 뒤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관 한 명이 황급히 달려와 중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나뭇잎에 이상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뭇잎에? 무슨 글자인데? 주초위왕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중종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초위왕. 한자를 파자하면 조자가 됩니다. 조씨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조씨? 조광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뭇잎에 벌레가 파먹은 듯한 글씨로 주초위왕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조광조가 영모를 꾀한다는 뜻이라고 모든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뻔한 조작이었습니다. 벌레가 나뭇잎을 파먹어서 우연히 주초위왕 네 글자가 정확하게 만들어졌다고요? 더욱이 한겨울에 가까운 11월에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었다고요? 말이 됩니까?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남곤과 심정이 밤새 나뭇잎에 꿀물로 글씨를 쓰고 벌레를 풀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는 아예 칼로 직접 새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중종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중종은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도 조광조가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바꾸려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신들의 원성도 들렸고 조정의 불만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조광조가 정말 나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는 것은 아닐까? 남곤과 심정이 때를 놓치지 않고 부채질했습니다. 전하, 지금 조광조의 세력이 너무 큽니다. 조정의 절반이 그의 사람들입니다. 조광조가 전하보다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주초위왕의 징조는 하늘이 내린 경고입니다. 중종은 단 하루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광조를 잡아들여라. 1519년 11월 16일 조광조는 체포되었습니다. 함께 개혁을 추진했던 김정, 김구, 기준도 모두 잡혔습니다. 이것이 기묘사화입니다. 능주로 유배된 조광조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겨우 38세였습니다. 사약을 받기 전 조광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천지지, 하늘이 아실 것이다. 야사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합니다. 조광조가 옥중에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영모를 꾀한 적이 없다. 단지 나라를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너무 급했던 것 같다. 왕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공신들을 너무 자극했다. 이것이 내 잘못이다. 하지만 내가 꿈꾼 세상은 틀리지 않았다. 언젠가 이 땅에 진정한 왕도 정치가 실현될 것이다. 사약을 마시기 직전 조광조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4년. 조광조의 개혁은 고작 4년 만에 끝났습니다. 혈량관은 폐지되었습니다. 소격선은 다시 부활했습니다.
삭제되었던 공신들의 명예도 대부분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죽인 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밤에 잠들지 못하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과인이 어찌 조광조를 죽이고 싶었겠는가. 나라를 위함이었다고 하였다.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조광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은 훗날 이황, 이이 같은 위대한 성리학자들로 피어났고 선조대의 살림정치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조광조는 너무 일찍 태어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519년의 조선은 아직 그의 이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궁궐 어딘가에서 중종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던 것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개혁의 꿈은 피로 물들었고 조선의 하늘에는 다시 어두운 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중종 자신의 운명에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책은 대개 남자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왕과 신하, 전쟁과 정치. 하지만 궁궐 깊은 곳, 왕의 침전에서는 또 다른 역사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중종의 38년 치세를 이해하려면 3명의 여인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왕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였고 권력이었고 때로는 비극이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밤 반정이 성공한 그날, 진성대군의 집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씨, 신수군의 딸. 진성대군과 결혼한 지 이제 2년째였습니다. 둘은 금슬이 좋았습니다. 아직 자식은 없었지만 서로를 아꼈죠. 그날 밤 신씨는 남편이 급히 궁궐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군마마께서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신씨는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궁녀들이 달려와 왕비의 예복을 입혔습니다. 화려한 옷, 무거운 족두리. 그녀는 거울을 보며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일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9월 9일, 즉위 7일째 되는 날, 박원종을 비롯한 공신들이 중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왕비를 폐출하셔야 합니다. 중종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왕비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성희안이 나섰습니다. 왕비의 아버지 신수군은 연산군 시절 영의정으로 폭정을 도왔습니다. 김처선의 옥사 때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것은 장인 어른의 일이지 왕비와 무슨 상관이요? 유순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정은 연산의 폭정을 끝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폭정의 주역인 신수군의 딸이 왕비라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실록은 그날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경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면 그뿐이지 어찌 내 집안일까지 간섭하는가 하였다. 그러나 여러 공신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 청하니 왕이 눈물을 흘리며 마지못해 따랐다. 궁궐 깊은 곳, 신씨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궁녀 하나가 울면서 신씨에게 달려왔답니다. 마마, 공신들이 마마를 폐출하라고 합니다. 신씨가 물었답니다. 전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전하께서 반대하셨으나 공신들이 물러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답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이 7일, 왕비로 산 것도 7일. 운명이 그런가 보다. 폐출되는 날, 중종이 몰래 신씨를 보러 왔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물론 실록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죠. 둘은 멀리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중종은 눈물을 흘렸고 신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공신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83세까지 살았습니다. 무려 77년을 더 산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중종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중종도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실록 곳곳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패비 신씨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가? 신하들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죠. 1557년 신씨가 8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종은 이미 13년 전에 죽은 뒤였습니다. 신씨는 죽어서야 단경왕후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지금도 서울 양주에 있습니다. 외롭게 신씨가 폐출된 지 한 달 후 1507년 10월 중종에게 새로운 왕비가 간택되었습니다. 장경왕후 윤씨, 파산부원군 윤여필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16세였습니다. 중종은 21세였죠. 장경왕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실록은 그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인자하며 학문을 좋아하고 예법을 잘 지켰다.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고 궁궐 안에서 책을 읽고 자수를 놓으며 살았습니다. 중종도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신씨를 잃은 상처가 있었지만 윤씨는 그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왕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왕세자를 낳는 것이었으니까요. 1515년 드디어 윤씨가 임신했습니다. 온 나라가 기뻐했습니다. 3월 14일 장경왕후가 왕자를 낳았습니다. 훗날 인종이 되는 아들입니다. 궁궐에서는 축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너무 짧았습니다. 산후조리를 하던 장경왕후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산후풍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는 병이었죠. 3월 21일 아들을 낳은 지 단 7일 만에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세였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통곡하며 식음을 전폐하였다. 신하들이 억지로 죽을 올렸으나 입에 대지 않았다. 야사에는 더 애절한 이야기가 전합니다. 중종이 죽어가는 장경왕후의 손을 잡고 말했답니다. 중전, 눈을 떠보시오. 아들을 보시오. 우리 아들을. 장경왕후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답니다. 전하,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중종은 평생 장경왕후를 그리워했습니다. 훗날 그녀의 능인 희릉을 조성할 때 자신의 능도 그 옆에 만들라고 유언했습니다. 실제로 중종의 능인 정릉은 희릉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왕자는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인종이 되었고 재위 8개월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머니처럼 단명했습니다. 1517년 2월 장경왕후가 죽은 지 2년도 안 되어 또 다른 왕비가 간택되었습니다. 문정왕후 윤씨, 파원부원군 윤지임의 딸. 그녀는 15세였습니다. 이 여인은 앞에 두 왕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정왕후는 총명했습니다. 아니, 총명함을 넘어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한문을 잘 읽었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야심이 있었습니다. 실록은 그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총명하나 질투가 심하고 권세를 좋아했다. 질투가 심했다는 기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정왕후가 궁궐에 들어왔을 때 이미 왕세자가 있었습니다. 장경왕후의 아들 훗날의 인종입니다. 문정왕후에게는 좌절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왕세자가 될 수 없었으니까요. 1521년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입니다. 그날부터 문정왕후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문정왕후가 자신의 시녀에게 말했답니다. 왕세자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 불쌍한 아이지. 시녀가 대답했답니다. 그러하옵니다, 마마. 어미 없는 자식은 병약하기 마련이다. 오래 살기 어렵지. 시녀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내 아들은 건강하다. 튼튼하게 키울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 시녀는 알아챘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친오빠 윤원형을 조정에 끌어들였습니다. 윤원형은 능력은 없었지만 권력욕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매는 협력했습니다. 중종 말년 왕은 점점 늙어갔고 병들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1540년대 들어 중종의 건강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왕이 병환으로 정사를 보지 못했다. 왕의 기력이 쇠약하여 신하들의 상소를 읽지 못했다. 이때 문정왕후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날 중종이 왕세자를 불러 말했답니다. 세자야, 중전을 조심해야 한다. 왕세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바마마, 무슨 말씀이신지. 중전은 영리한 여인이다. 너무 영리해서 위험하다. 내가 죽으면 조심해라.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종이 문정왕후를 경계했다는 정황은 실록에도 드러납니다. 1543년 중종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문정왕후는 왕의 병실을 장악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뵙기 어려워졌습니다. 야사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세자가 아버지 병문안을 가려 했답니다. 그런데 문정왕후가 막아섰답니다. 세자는 어리니 병환을 옮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중전마마 아바마마께서 위독하시다는데 내가 지키고 있으니 염려 마십시오. 왕세자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중종의 병실에는 문정왕후와 윤원형만 있었다고 합니다. 1544년 11월 15일 중종이 5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자리에는 문정왕후가 있었습니다. 왕세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없었습니다. 장경왕후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중종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종이 죽고 왕세자가 인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단 8개월 만에 인종이 갑자기 죽습니다. 30세의 젊은 나이에 병명은 알 수 없습니다. 인종이 죽자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명종입니다. 12세였습니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윤원형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을사사화를 일으켜 정적들을 제거했습니다. 살인파가 또다시 피를 흘렸습니다. 3명의 여인. 신씨는 7일 만에 쫓겨나 77년을 외롭게 살았습니다. 장경왕후는 7일 만에 죽어 아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살아남아 권력을 쥐었습니다. 역사는 냉정합니다. 착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신씨는 왕비의 자리는 잃었지만 평생 중종의 마음속에 살았습니다. 장경왕후는 일찍 죽었지만 중종의 곁에 영원히 묻혔습니다. 문정왕후는 권력을 얻었지만
역사의 독부로 기록되었습니다. 궁궐의 침전. 그곳은 사랑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전쟁터였고 권력의 각축장이었으며 때로는 비극의 무대였습니다. 중종은 세 여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지키지 못했고, 두 번째 아내는 잃었고, 세 번째 아내는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침전에서 벌어진 이 권력 투쟁. 1530년 어느 봄날 아침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중종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44세가 된 왕. 벌써 24년째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환관이 들어와 왕의 옷을 갈아입힙니다. 왕은 혼자서는 옷도 마음대로 입지 못합니다. 아침 수라상이 들어옵니다. 12첩 반상. 화려해 보이지만 중종은 이 음식들을 즐길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독사를 염려해야 하니까요.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종이 어느 날 환관에게 물었답니다. 과인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환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천하를 가지셨는데 무엇이든 드실 수 있지 않사옵니까? 중종이 쓸쓸하게 웃었답니다. 천하를 가졌으나 자유는 없구나.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니 말이다. 이것이 반정으로 왕이 된 군주의 운명이었습니다. 아침 조회가 시작됩니다. 신하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중종은 용상에 앉아 있지만 진짜 권력은 저 밑에 앉은 대신들에게 있습니다. 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왕이 말하기를 과인은 이렇게 하고자 한다 하였으나 대신들이 불가하옵니다 하니 왕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왕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신하들이 결정합니다. 이것이 중종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왜 중종은 이렇게 힘이 없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신하들이 만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들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1506년 반정 직후 공신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대화가 전해집니다. 박원종이 말했답니다. 우리가 진성대군을 왕으로 세웠으니 이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하오. 성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왕은 우리의 뜻을 따라야 하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오. 유순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왕은 왕이요. 너무 함부로 하면. 박원종이 웃었답니다. 왕, 우리가 만든 왕이요. 필요하면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 이 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신들의 생각은 분명 이랬을 것입니다. 중종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현, 신씨 폐출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반대하면 자신도 폐위될 수 있었으니까요. 실록에는 중종의 고뇌가 담긴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밤에 잠들지 못하고 신하들을 불러 말하기를 과인이 진정왕인가 아니면 허수아비인가 하였다. 신하들이 황급히 전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며 말렸다. 중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하지만 중종은 어리석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8년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바로 균형의 정치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중종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쪽을 끌어올리는 것. 시소 게임이었습니다. 1510년대 초반 훈구파 공신들이 너무 강했습니다. 중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를 끌어올렸습니다. 경들은 새로운 바람이요. 이 나라를 바꿔주시오. 조광조가 힘을 얻었습니다.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훈구파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1519년 조광조가 너무 강해졌습니다. 위훈삭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조광조가 위험했습니다. 중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광조를 버렸습니다. 기묘사화를 허락했습니다. 냉혹합니까? 비겁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생존이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일화가 전합니다. 조광조가 죽은 후 어느 날 중종이 혼자 궁궐을 거닐고 있었답니다. 신하 한 명이 멀리서 왕을 보았는데 왕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광조야, 미안하다. 하지만 과인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1520년대에는 다시 훈구파가 강해졌습니다. 남곤, 심정이 권력을 쥐었죠. 중종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살인파를 조금씩 등용했습니다. 이렇게 38년을 버텼습니다. 끊임없는 균형 잡기, 끊임없는 줄타기. 실록을 보면 중종의 이런 패턴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왕이 훈구 대신들의 말을 듣다가도 살인파 학자들의 상소를 받으면 또 그들의 말을 따랐다. 신하들은 왕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신하들은 중종을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중종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살아남는 것, 왕이 할 수 없었던 것들. 그렇다면 중종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한 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종은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경연을 자주 열었습니다. 신하들과 토론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중종의 경연 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왕이 경연에 나아가 대학을 읽고 신하들과 토론하기를 군자는 어떻게 백성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였다. 중종은 또한 문화를 후원했습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이 중종시대에 편찬되었습니다. 악학괴범도 중종 때 만들어졌죠. 중종은 백성을 걱정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진유를 명했고 세금을 감면했습니다. 하지만 큰 개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중종이 신하에게 물었답니다. 과인이 성군인가 아니면 평범한 왕인가? 신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잘 지키고 계십니다. 그것은 대답이 아니오. 과인이 성군이냐고 물었소. 신하가 한참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좋은 왕이십니다. 하지만 위대한 왕은 아니십니다. 중종이 웃었답니다. 솔직하구나. 맞소. 과인은 위대한 왕이 아니오. 그저 버티는 왕일 뿐이오. 이것이 중종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1535년 중종은 49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왕이 기력이 쇠하여 조회에 나오지 못했다. 왕의 병환이 심하여 신하들이 걱정하였다. 이런 기록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때 문정왕후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왕후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녀는 중종이 늙어가는 것을 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빠 윤원형을 조정에 심었습니다. 자기 편을 모았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대화가 전합니다. 문정왕후가 윤원형에게 말했답니다. 오라버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슨 준비 말입니까? 전하께서 늙으셨습니다. 오래 못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을 준비해야지요. 하지만 왕세자가 있지 않습니까? 문정왕후가 차갑게 웃었답니다. 왕세자는 어머니도 없이 자란 아이입니다. 약하지요. 오래 못 갈 겁니다. 설마 오라버니는 제 아들 경원대군을 도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윤원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전마마. 이 대화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중종은 이런 분위기를 느꼈을까요? 실록에는 의미심장한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왕세자를 불러 말하기를 세자야, 과인이 죽으면 조심해야 한다.
궁궐은 편안한 곳이 아니다 하였다. 중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중종 39년 11월 15일, 중종이 창덕궁 대조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57세였습니다. 임종 자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왕세자가 있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있었습니다. 윤원형이 있었습니다. 몇몇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중종의 마지막 말은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왕이 승하하였다. 야사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종이 마지막으로 왕세자의 손을 잡았답니다. 세자야. 예, 아바마마. 미안하다. 과인이 너에게 강한 나라를 물려주지 못했구나. 아바마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조심해라. 궁궐을 조심해라. 그리고 눈을 감았답니다. 문정왕후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종은 38년간 조선을 지켰습니다. 연산군의 악몽 이후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훈구와 살림의 균형을 만들었습니다. 살인파가 성장할 공간을 주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의 평가를 보면 중종은 비범한 왕은 아니었으나 평범한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중종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현명한 군주였다. 중종은 영웅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종이나 성종 같은 성군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순간 그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공신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강력한 왕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8년간 버텼습니다. 균형을 잡았습니다.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것도 위대함 아닐까요? 모든 왕이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왕이 자기 역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중종은 그것을 했습니다. 중종이 죽고 8개월 후 인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인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병명? 알 수 없습니다.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명종 12세였습니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윤원형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인종을 지지했던 살인파가 대거 숙청당했습니다.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중종이 38년간 지켜온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무덤, 정릉은 서울 강남구에 있습니다. 조용한 곳입니다. 그 옆에는 장경왕후의 희릉이 있습니다. 중종은 평생 사랑했던 두 번째 왕비 옆에 누워 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국 중종대왕 정릉의 정,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편안하지 못했던 왕에게 후손들이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종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역사는 영웅만의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중종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기억될 가치가 있는 왕입니다. 중종의 38년 반정왕의 긴 여정이 여기서 끝납니다.